안녕하십니까, 황상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라에 가면은, 일본의 나라 시에 가면은 동대사란 절이 있죠. 동대사. 아마 우리나라 관광 프로그램에 아마가 아니라 오사카 교토 나라 4박 4일짜리 프로그램에는 항상 그 동대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큰 절이고, 뭐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뭐 세계 최대. 건물의 그 높이가 50m죠. 그 안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 통나무가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게 50m의 17층의 단일 건물이죠, 목조로. 그래서 그 동대사 정문 입구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걸어간 사람이 아주 개미만하게 보이죠. 제가 그 동대사가 갖고 있는 보물 창고 이름이 정창원이라는 창고입니다. 정창원. 그 정창원은 본래는 일본 천황가가 갖고 있던 15,000점의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물이라는 게 온도 습도 조절을 잘 하면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 천안가의 국내성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동대사에 맡겨서 동대사의 부속 창고인, 보물 창고인 정창원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죠. 그러나 이제 정창원은 그 나라 동대사의 정문을 오른쪽으로 바라보시고 그 좌측으로 한 300m 좀 더 가시면, 한 400m쯤 가시면 옛날 그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안에 아무것도 뭐 유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15,000점의 그 정창원 유물은 동대사의 부속 건물에 아주 그 수장고, 이 두께가 30cm 정도 되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그 수장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갈 때도 또 철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제 캐비넷이 집채만한 캐비넷들인데, 그 집채만한 캐비넷 안에 여러 가지 뭐 불교, 옛날에 1500년 전에 쓰던 불교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그 안에 보관하고 있죠. 일반 사람은 거의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뭐 허가도 내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거기에 가서 좀그 조사할 일이 생겨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동대사를 만든 사람은 서기 745년에 동대사가 이제 창건이 됐는데, 백제 출신인 행기 스님이라는 분이 발원해서 계기, 즉 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백제와 백제의 스님과 또 백제의 토목기술자와 또 심지어는 뭐 신라, 가야까지, 고구려까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천년 역사에 가장 큰 토목공사를 벌여서 완공한 게 바로 동대사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쓸데없는 저 거리가 먼 절 얘기를 하냐면, 그 7월에부터 이제 수출 규제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 이후 이제 연일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일본을 이제 깎아내리거나 일본을 좀 무시하고 하는 게 뭐 텔레비 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저도 뭐 몇 번 그 일본을 막 뭐 비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제가 30년을 드나들면서 보면 정말 무서운 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일본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정창원의 그 수장고에 들어가서 그 행기 스님의 그 관련된 과거의 문서 같은 거를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일반 사람에게 이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동경대학 불교학과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을 찾아가서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그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은 일본 불교사학의 태두입니다. 태두. 그래서 도쿄대의 가마다 시게오, 그 다음에 큐슈 대학의 타무라 엔쪽, 이 두 분이 양대 산맥이죠.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한테 그 동대사의 그 수장고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양반이 명함 뒤에다가 이 사람에게는 그 동대사의 수장고에 요청한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메모를 했어요. 명함 뒤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대사 주지를 만났죠. 바로 그 동대사의 주지는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만나보니까 무지하게 똑똑하게 생겼더라고. 정신나게 생겼어. 스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뭐 3살인가 4살 위였어요. 어쨌든 지금 그 동대사가 갖고 있는 이 국보급 문화재가 현재 15,000점 있죠. 15,000점. 대부분 한반도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설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국사의 설계도도 거기에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입한 양탄자 카페트가 지금 거기에 지금 가 있다. 뭐 그걸 비롯해서 등등등 우리나라의 그 통일 신라시대 이전의 한국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국보급 문화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뭐 15,000점을 뭐 보려면 그 사람들 말로 1년 걸려도 다 못 본다고 할 정도로 그게 아주 뭐 겹겹이 포장도 돼 있고 수장고 문도 또 열어야 되고 하니까 분산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며칠 다 볼 수가 없는 거죠. 유물 보존과 유물 복원에 관해서는 일본이 이태리와 더불어서 그 쌍벽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조불상이나 이런 걸 복원하는 거는 세계 최고의 그 기술을 갖고 있죠. 또 그 문서, 두루마리 문서 같은 것도 그게 종이는 뭐 세월이 1000년, 1500년씩 흘러버리면 종이가 바스러지니까요. 그걸 안 바스러지게 하면서 습도와 온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보존을 잘하고 있죠. 일본에 가서 이렇게 그 옛날 고문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기 400년, 500년 된 문서가 마치 한 달 전에 누가 그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정창원전의 유물을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합니다. 나라 국립박물관. 그러니까 뭐 동대에서 멀지 않죠. 그러니까 동대사라는 절은 우리 뭐 텔레비에서 보면은 뭐 사슴이 그 마당에 그냥 띄워놓은 그 사슴한테 먹이 주면 그 사슴들이 그냥 먹이 쫓아서 댕기고 뭐 이런 유명한 그 텔레비 프로에 나오는 바로 그 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절의 그 15,000점의 유물 중에서 1년에 약 100점에서 150점 정도를 해마다 11월 3일 날 나라 국립박물관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 11월 3일 문을 처음에 오프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전시를 하는데, 11월 3일 날 가면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줄을 몇백 미터 서 있습니다. 일본의 그 민간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박물관에 그 정창원전을 보려고 그걸 줄을 몇백 미터 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또 한 손에는 전부 망원경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 관객들. 그 망원경 왜 들고 다니냐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래서 망원경으로 거기에 그 상감한 거나 뭐 금속 세공한 거 이런 걸 자세히 보려고 망원경을 들고 오는 겁니다. 참 유물을 보는 태도가, 전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립박물관에 망원경 들고 온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웬만하면 이제 그 11월 3일날 맞춰서 이제 그걸 보러 가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아마추어니까요. 뭐 그렇게 열성적으로 다니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를 11월 3일날 가면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와 계시냐면 동국대학교 총장을 하시던 황수영 박사님이 항상 거기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분을 뵀을 때 인사를 드리고, 총장님께서 여기 그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에는 그 동경대학 경제학과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사학과 교수를 하셨죠. 그 이유는 경제학을 해서 내가 일신사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역사 쪽으로 이제 뛰어드셔서 그래서 동국대학교의 사학과에서 교수를 하시고 또 동국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해마다 가면 그분이 항상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11월 3일날 갔을 때도 와 계셨지만 어떤 때는 제가 또 뭐 11월 뭐 10일날도 가기도 하고 뭐 11월 7일날도 가기도 하는데 항상 계세요. 항상. 그게 이상하잖아요. 11월 3일 오프닝 할 때 계신 것만 아니라 뭐 5일도 계시고 뭐 8일도 계시고 나중에 그걸 여쭤보니까 그거는 하루 종일 그 정창훈전이 거의 끝날 때까지 그 뭐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에 매일 출근을 하시면서 그 유물을 다 자세히 보는 것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곤하시면 나와서 또 쉬었다가 또 들어가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를 계속 보고 또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5일날 가든 7일날 가든 8일날 가든 그분을 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께서는 이 정창훈전을 제가 올 때마다 계시는데 도대체 몇 년째 이걸 들고 오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43년째 오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3년간 정창훈전을 보러 일본에 오는 한국의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네가 알다시피 정창훈전의 보물이 15,000점인데 1년에 100점에서 150점을 그 전시를 하는데 150점을 전시하다 치고 15,000점을 다 보려면 100년이 걸린다. 100년. 근데 아직 43년밖에 지금 못 왔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뭐 70이 넘었으니까 내가 이거 뭐 끝까지 이거 100년간 다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댕길 수 있는 만큼 내가 댕기겠다고. 그래서 그 43년치의 도록을 갖고 계세요. 정창훈전을 하면 그 해에 전시된 품목에 대한 이 도록을 발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100년치를 모으면 정창훈전 보물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엔 대한민국에서 43년간 정창훈전을 다닌 어른은 그 황소영 총장님밖에 안 계세요. 이게 100년 도록을 다 모으려면 한 3대 정도 열심히 댕겨야 다 모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은 졸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일본에서 좋은 대학교는 뭐 동경대학입니다. 동경대학의 뭐 역사 사학과가 뭐 그 분야에서는 뭐 당연히 어느 대학보다도 1등이죠. 그런데 사실 일본 학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동경대학 사학과는 동대사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대사의 10분의 1. 왜냐하면 동대사는 745년에 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책을 발간을 하면서 주로 불경에 대한 연구, 불교 사상, 불교 철학, 심지어는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를 한국이나 중국보다 더 깊이 있게 연구한 게 바로 동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사는 학생이 많습니다. 동대사 안에 가면 2월당이라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입니다. 또 3월당이라는 강당도 있습니다. 크죠, 건물들이. 그리고 아마 10월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그 스님들 공부를 가르치는 그 강원인데 이 강원이 745년에 동대사가 창건되고 나서부터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1400년, 1500년간 거기서 계속 학생들을 배출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계속 연구 논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논문의 축적지가 1500년이 되다 보니까 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경대학 사학과가 동경대학이라는 게 뭐 생긴 게 뭐 1871년에 창평판 학문연구소라는 게 문패를 바꿔 달아서 동경대학이 된 건데 그러면 1871년이라고 그래봐야 지금 뭐 200년도 안 되는 겁니다. 동경대학은.
근데 동대사를 하나의 학교, 대학으로 비유하자면 동대사 대학이라는 대학은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15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불경부터 불교 철학부터 뭐 도랑의 유물서부터 우리나라의 원효스님서부터 일본에서 중국으로 그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간 스님들의 모든 기록과 연구 논문을 1500년을 축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동경대학이 이 불교사학으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데, 제가 만난 분이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 뭐 지금 살아계셨으면 한 95세 정도 되셨을 겁니다. 제가 만났을 때 73세셨는데 그분은 일본 불교사학의 1인자지만 그 당시에 그분 위에는 이제 나카무라 하지메라는 아주 쟁쟁한 교수가 있고요. 또 그분 위에는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또 대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대학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1871년이면 다 끝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거죠. 동경대학에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동대사 대학은 지금 현재 와 있는 가마다 시게오의 제자인 그 주지 스님이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동대사라는 학문의 숲에 들어가면 그 학문의 숲에는 그 스님보다 앞선 고승들의 숫자가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써놓은 논문이나 그 해제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동대사에. 우리나라는 지금 불국사가 751년에 생겼을 거예요. 일본 동대사보다 5년 늦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5년 사이에 일본 최대의 사찰인 동대사, 그 다음에 한반도 최대의 사찰인 불국사가 5년 상간으로 그걸 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동대사가 일본에서 사상 최대의 대사찰을 짓는다는 정보를 신라 쪽에서, 통일 신라 쪽에서 듣고, 우리도 불력,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야 되니까 저거에 필적할 만한 절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불국사를 졌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불국사가 공부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 계시긴 하지만은 축적된 어떤 불교와 불교 철학과 불교 사상에 대한 이런 축적치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동대사는 동대사 자체가 출판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자기네들이 책을 낼 수도 있고, 그것도 그런 걸 만든 것도 사실은 그 일본 불교에 대한 학문을 중창시키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자, 이게 비단 동대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자연과학, 뭐 예를 들면 뭐 금속공학만 해도 일본이 1943년도에 전함 야마토를 만들어서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맞붙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좀 일본의 금속학 실력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은 당시 최고의 금속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갖고 있었던 금속학의 재질이 미국을 능가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마도 전함이 마지막으로 격침될 때 보면 미국의 뇌격기, 소위 하늘에서 어뢰를 쏘는 뇌격기하고 전폭기 311대가 미국 공군에 동원돼 가지고 전함 야마도를 깨뜨리려고 311대가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진이 무려 111대가 제1진으로 야마도 전함을 공격했는데, 금속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특수강이니까요, 깨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연구를 거듭하다가 전함 야마도의 선수 부분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닿는 앞부분, 거기가 제일 금속의 두께가 20cm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30cm, 40cm가 되니까 30cm, 40cm에는 포탄을 때려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부분은 20cm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선수 부분이 무거우면 배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할 수 없이 20cm를 한 거고요. 그 첩보를 미국이 입수를 해서 그 선수 부분의 20cm 제일 약한 부분을 뇌격기들이 하늘에서 어뢰를 때려가지고 야마도를 격침시켜서 결국은 일본이 이제 패전의 길로 가는 건데, 당시 그 전함 야마도를 설계한 사람은 혼마 고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경대학 동북대학 금속공학학 교수였어요. 혼마 고타로. 유명한. 원래 이 사람이 일본 최초로 1927년도에 노벨상 수상자의 후보로 올라간 최초의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은 지금 IT 쪽에서는 좀 밀리는 감이 있지만 우리한테. 그런데 지금 너무 일본을 평가절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 일본이 그 정도로 허약하진 않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대사라는 저를 빗대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지금 그 전 분야를 놓고 우리가 보면 과학의 능력이나 공업의 능력은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서 한국이 과연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할 만한 집단은 뭐 삼성전자 정도가 되겠지. 나머지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라든지 뭐 나머지 전 분야는 아직 우리 일본한테는 되지 않죠. 특히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뭐 미국하고 손잡고 지금 수년 내에 뭐 달 착륙 가겠다고 좀 하잖아요. 하야부사 같은 게 뭐 35km 돌아가지고 우주를 돌고 와서 거기에 촬영한 거를 전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을 아직 졸로 보기에는 한국이 좀 약하다. 그래서 이런 게 쓸데없이 너무 만연이 되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다 시교라는 그 불교학과 교수님하고 저하고 마지막에 그분이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한국의 민두기 교수라고 있는데 그 양반 요새 뭐하고 있는지 혹시 아냐고. 그래서 저는 민두기 교수님을 뵌 적은 없는데,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그분이 그 일본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지식산업사에서 나온 책인데, 일본의 역사에 관해서는 그게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 일본을 연구할 때는 민두기 교수님이 쓴 일본의 역사라는 책을 책상맡에 항상 두고 사전처럼 그걸 항상 모르는 게 나오면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두기 교수님이 아주 대학자시거든요. 근데 그 가마다 시교 교수님이 민두기 교수가 요새 뭐 하는지 아냐고 물어봐서, 그건 뭐 저하고 분야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근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한중일 그 역사학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뭐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 하는데, 항상 한국 대표로는 민두기 교수가 오고 일본 대표로는 내가 나가는데, 민두기 교수가 하도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새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좀 혹시 소식이라도 들을까 해서 자네한테 물어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두기 교수님도 굉장히 훌륭한 의리이시지만은 가마다 시게오 교수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본 불교사학의 1인자인데. 그런데 나이가 73세 된 이 노학자가 동경대학의 명예교수신데, 상대의 라이벌에 대해서 지지 않으려고, 상대의 근황을 좀 어떻게 하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 학문의 세계의 라이벌들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을 욕한 지 7월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해서 지금 한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욕을 좀 그만하고 다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 길의 길입니다. 욕이나 뒷담해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일본을 이기고 싶다면 분야별로, 여기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본을 30년 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빨리 그 일본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대가 AI 그 다음에 5G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지금 AI 부분만 해도 인공지능만 해도 사실은 일본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나머지 부분은 뭐 5G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KDDI의 그 5G 통신망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깔아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우리 한국에 의뢰한 것도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자기네가 연구해갖고 돈 들여서 까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다 쓰는 게 싸기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치밀한 계산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걸 하실 분은 더 하셔도 되는데 조금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면 자기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뭐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나 독일의 이화학 연구소나 이런 데는 또 세계적인 연구소들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가 있죠. 그렇지만 이 국가적 지원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하면 많이 딸립니다. 따라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일본을 이긴 다음에 큰 소리를 치는 게 좋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긴 것은 일본보다 앞서갔을 때 그게 일본을 이긴 거지 욕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동대사를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